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형 부분 보고 뒤에 이제 사례형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볼게요. 자, 먼저 공법관계와 이제 사법관계 구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사례에서는 아주 가끔 나오고 주로 이제 선택형에서 이제 짜증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법관계로 본 것 중에서 공법관계로 본 것 중에서도 항고소송으로 가라라는 부분이 있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항고소송으로 가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자,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입니다. 자, 이거는 행정처분이 맞다라는 거죠. 변상금 부과처분은 원래 부당이득 반환해라. 무단점유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런데 그 원래 반환해야 될 그 이익을 본 것보다 한 20%나 더 때려요. 그게 변상금입니다. 20%를 더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처분에서 다투고자 한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자, 공유재산은 관리청,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이것도 처분이죠. 자, 단순히 건물주가 건물 빌려주는 거니까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 그것도 강학상 특허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주택 재건축 정비 조합이 또는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행정처분. 따라서 이제는 행정처분을 다투어야 돼요. 자,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이 조합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 따지고 싶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겠다? 그건 안 되고 총회 결의는 이 관리처분 계획 처분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쪽 끝부분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 뭘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가 고시가 있기 전이라면 그때는 총회 결의가 하자가 있다. 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순간 이 조합은 행정청,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면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가 고시가 곧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 결의를 다툴 게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4번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신이 이제 급여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다. 이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부분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역시 이것도 사례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권리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곧 처분입니다. 처분. 하지만 그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미가 없고 이미 법률에 의해서 내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다. 행정청이 뭐라고 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행정청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내가 받을 걸 내놔라.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비교네요.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 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 그만두고 연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럼 우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 됐으니까 지급하는 연금 전부를 정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 정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단에서 얼마 더 줄게 라고 해도 처분이 아니고 안 줄 거야 라고 해도 처분이 아니고 공단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법령에 의해서 얼마 받는다, 얼마 지급 정지된다 이게 결정이 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지급 퇴직금 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과 연관한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번,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그런 자주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인 뭐 지방 공무원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수당을 받아야겠다. 왜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거부안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게 아니고 이미 법에 의해서 수당 얼마 받을지가 딱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돈 내라 지급 청구해소를 제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입니다. 자, 요 부분, 자, 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인데 이게 바로 취소소송이다. 즉 민주화운동 짧게 줄여서 이제 이 위원회, 보상위원회, 자, 보상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곧 처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아니다. 즉 돈 내놔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먼저 내가 돈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 그러면은 그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 이것도 위에서 봤던 법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이 위원회,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생기는 거.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다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걸 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야 돼. 그래서 당신이 맞고 당신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이 정도 보상금이 나갑니다. 결정하는 것이 곧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에 비교 판례 보면 자, 이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위에 있는 법률에서 앞에 광주자만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다음 줄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요.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보상위원회가 니네가 다 심의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 결정해라, 처분을 내려라 라고 돼 있다면은 이 광주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은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비교했을 때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누가 민주화운동 했는지를 심의해보세요. 광주 민주화보상법은 그게 아니라 그냥 딱 광주에 한정해서 그것도 5.18 전후로 해서 5.18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법률 자체에서 누구에게 보상금이 가는지가 거의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이미 보상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자,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줄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또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 행정소송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고소송이죠.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 판례에서도 이 청원경찰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못하게 막았어요. 법률에서. 너희네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노동운동 하지 마라.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근로삼권을 침해한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삼권을 다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 공무원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뭐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또 우리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처분에 시정을 구하면서 결국 취소를 구하는 거 항고소송으로 하라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또 관련자에 대한 그런 사업 참여 제한을 내용으로 하여 자, BK21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 요 부분 뭐 이것저것 다 관련 법령을 살펴봤더니 이게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걸로 봤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요. 해당한다. 자, 뭔가 협약을 맺고 협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을 때 어떤 때는 그게 처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해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BK21 관련해서는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봐서 처분으로 봤던 그 경우였어요. 자, 밑에 비교 판례 볼게요. 자,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인과 체결하는 협약. 자, 이거는 두 번째 쪽 끝부분 공법상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협약의 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통보 전부 다다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주의에 행하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다음 줄 끝부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BK21하고 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하고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 이번에는 사법관계는 아니고 공법관계이긴 한데 대등한지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항고소송하지 마라, 당사자 소송하라 라는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1번. 자,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약입니다. 자, 지방 전문직 공무원들,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해지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라는 거고요. 자, 2번.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 표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을 하면 안 되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자, 2-2도 마찬가지예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뭐 운영 및 주민감사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계약직이라고 이미 대놓고 써 있죠. 이렇게 전문직, 계약직, 전문직, 계약직. 자, 이런 옴부즈만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채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하네요. 자, 이 부분, 자, 이 옴부즈만도 분명히 서울시에서 뽑는 계약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왜 나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게 아니고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라. 그래서 이제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다투면 되는 겁니다. 또는 자기가 그 합격자 지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자, 3번. 서울특별시 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무용단 단원, 그리고 3-2 무슨 예술회 관장, 단원 위촉, 단원들 뽑는 것도 전부 다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법상 부당이득과 사법상 부당이득을 구별해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고 사법상 부당이득은 공법상 당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사법상이든 공법상이든 부당이득은 다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세요 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 부가가치세를 갖다 환급받는 거, 돌려받는 거, 이 부분도 공법상 부당이득 아니냐, 그러니까 당사자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이라고 쳐도 어쨌든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거는 부당이득 자체가 아닙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라 전체 조건법은 부가가치세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과는 별개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입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다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부당이득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지방소방 공무원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 청구권입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당을 달라. 이거는 법령에서 이미 얼마 1시간 일할 때마다 얼마씩 준다. 이게 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법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도 마찬가지예요. 자, 명예퇴직 수당 제4조 별표 1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가 몇 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면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다라는 거는 이미 법령에 다 규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 따라서 이 법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그 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권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바로 돈 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자, 그러니까 위 법관이 이미 수령한 수당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했네.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럼 땡이에요. 땡. 거부처분 아닙니다. 그거 됐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안 준다고 해도 그 거부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사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이 받을 돈은 법령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니까 바로 달라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이거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면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봤어요. 당연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의 보상금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상금 지급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더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으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줄처럼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 조건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받을 돈이 행정청의 구체적인 작용, 처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법령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그거 가지고 나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료 보상에 관한 법률. 자, 토지보상법상. 자, 법률상. 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자, 이거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공법상 권리.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그런 거 곧 당사자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 소송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역시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또 나왔네요. 자,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자,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뭘로 간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조합총회를 거쳤는데 그거 조합원들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왜 통과됐다고 하느냐? 자,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까 봤다시피 하지만 이후에 이 조합총회 결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에 구청장에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아까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또는 사업 시행안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 변경 결의 또는 사업 시행 계획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이거 역시 밑에서 두 번째 줄것 부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행정소송법상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번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고 나면 하나의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공법상 법률관계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자, 나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왜 나한테는 뭐 아무 얘기 안 해주느냐? 나도 끼워줘. 자, 요거 뭘로 하느냐? 당사자 소송으로 봤어요. 당사자 소송. 역시 재개발조합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관계도 공법상 법률관계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조합원 자격 확인은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밑에 비교 판례. 자,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에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 이걸 또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법상 법률관계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법상 법률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거는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달랑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공법상 법률관계로는 볼 수 없다. 달랑 한마디 하고 그래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조합장, 조합 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그렇죠? 그래서 자, 나는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다.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나는 조합원이다. 이건 당사자 소송인데 조합원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나 조합장이다. 나 조합 임원이다. 확인해달라. 그건 또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금 낼 게 없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해서 이런 경우도 이게 사법상 법률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난 세금 낼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공법상 법률관계고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3번.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니까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서 뭐 KBS가 망하네 어찌는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전력공사가 예전에는 수신료를 징수를 하고 있었고 네가 뭔데 그걸 징수하느냐라고 따지는데 이것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뭐 한국전력공사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또 이건 또 KBS가 원래 수신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에게 위탁해서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KBS나 한국전력공사 때로는 개인 사이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공법상 법률관계다라고 또 보고 있어요. 자, 14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텐데 3년 안에 다 갚으세요. 뭐 이렇게 했네요. 자,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 의무입니다. 자, 이거 공법상 의무라고 봤네요.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돈을 안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왜 안 줘?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1번. 자, 국유 일반 재산,
국유든 공유든 그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그냥 땅 부자가 자기 땅 임대차 해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는 거나. 따라서 두 번째 절 사법상의 계약.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라. 자, 2번입니다. 자, 국가배상 관련해서 역시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공동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통설과 다르게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공권이 아니라 사건으로 보고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자,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세금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법관계로 봐서 이제 민사법원에 가야 되는 건데 민사법원에서는 그 조세부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려면은 당연무효여야 되는데 처분이 그 부가처분, 조세부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민사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유효라고 보기 때문에 조세부가처분이 유효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네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만약 조세부가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역시 뭐 통설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공법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도 그렇고 이렇게 반환도 그렇고 다 부당이득도 그렇고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3-2도 마찬가지예요. 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그럼 그 후에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부담금 자체가 이제 실질은 이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위에 거랑. 조세뿐 아니라 무슨 뭐 과태료든 뭐든 돈 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금전 지급 의무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을 때 다 민사소송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환급 청구권. 자, 이거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처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환급 받아야겠다라는 거는 이미 법령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지 과세관청에서 당신에게 얼마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률관계를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줄처럼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그거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된 거. 그래, 결정이 된 거니까 그 부분 돌려받을 때 민사소송이야? 예전에 민사소송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니다. 이거는 공법상 의무다.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부가가치세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니까 이때만큼은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했던 거 앞에 거랑 좀 구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자,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네요.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국고 기속했다. 국고 기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다툴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라라고 되고 있습니다. 4-2 마찬가지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두 번째 줄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별한 점이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법률상의 요건 절차를 다 충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 소속기관 또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다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가 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런 제재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 역시 이걸 다투고자 한다면은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어야 되느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느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그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그 주체가 행정청이냐, 혹 아니면 행정청이 아니더라도 그 소속기관이거나 어쨌든 별도의 공사공단이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그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 위임 규정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야 돼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단순히 일반 회사에서 당신이랑은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행정청이 맞다. 즉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장관, 아예 대놓고 행정청이거나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권한을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았다면 그때는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토지보상법의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죠. 협의취득은 대등한 집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당신 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협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사법상 매매계약입니다. 자, 7번. 자,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또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자, 환매권 관련한 거, 이거 역시 다 사법상 법률관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고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거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느냐? 아닙니다.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반 회사에서 징계받은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일반 사기업에서 징계가 나온 거랑 똑같이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는 아니지만 청원경찰이 징계받았을 때는 항고소송으로 가라라는 거하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법정행정원칙 법률일부 원칙 볼게요. 이제 1번입니다. 이건 뭐 헌법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죠. 오늘날 법률일부 원칙은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절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의회 유보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자,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자, 국회를 배제한 채, 국회를 배제했다고 아예 써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수신료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지가 바로 본질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를 배제했기 때문에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 유보 원칙 위반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두 글자로 정관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가 직접 관여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법률로 만들어 놓든지 4분의 3, 3분의 2 이상 이렇게 딱 정족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니들끼리 정관으로 정해라. 이거 역시 법률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조합 만드는 걸 건너뛰고 야, 우리 이 토지 소유자들 다 모여봐. 몇 명이냐? 10명밖에 안 되네. 야, 10명인데 조합을 만들면 10명이 조합장도 하고 뭣도 하고 임원들 하나씩 다 하고도 감투가 2개 남아가지고 감투 2개씩 써야 되는 사람도 생기고 오히려 조합을 만드는 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나 건물 등 즉 토지나 건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2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청산금지고 내보내고 막 하면서 강력하게 행정주체로서 행정청으로서 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인가가 있게 되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는 조합이 안 만들었는데 얘는 어떡합니까? 얘네한테도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토지증 소유자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 다음에 나오는 게 조합 설립 건너뛰고 여기는 조합 설립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우고 차례로 인가를 받아서 처분이 되는 건데 여기는 첫 번째 단계 조합 설립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 시행부터 시작해요.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거. 요게 처음 인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들을 행정주체로 인정해주는 강학상 특허가 되는 겁니다. 조합을 설립했다면은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가 강학상 특허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라는 것은 자, 이들을 행정주체로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처분이에요.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니들끼리 정관으로 정해 몇 분의 몇인지 딱 한 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정해도 돼.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죠. 3번 다시 볼게요. 자, 토지증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이걸 토지증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정관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일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 밑에 비교 빨리 볼게요. 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에 동의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위반 내지 의회위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할 때 자, 동의 요건입니다. 동의 요건.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등등. 자, 요거를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 이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예 그냥 동의 정족수 몇 분의 몇 요거를 이제 아예 정관에서 니들이 정해 요 부분은 법률위반 원칙 위반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후 납부 의무뿐 아니라 스스로 네가 얼마 낼지 신고해라 이렇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입는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 지정반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경우 세무조정 지정반이 되고 싶다 했는데 뭐 거부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한다. 왜 대통령령에 법률에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령만으로 그런 걸 만들었느냐라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 의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입는 불이익 그 부분은 본질적 내용이다. 법률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함부로 정하면 안 되고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다음으로 법의 저주 통보입니다. 자, 5번. 자, 법의 저주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의 저주 통보는 거의 뭐 노조에 대한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부분 중대한 침입적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요. 행정입법,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임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야 노조 뭐 설립 요건 못 갖췄는데 그런 노조가 있으면은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노조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령에만 멋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위반 원칙 위반으로 그 대통령령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법의 노조 통보도 그리고 취소 판결을 받게 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률위반의 원칙 법률에도 없어요. 법률에도 없습니다. 자,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이 임원은 앞으로 몇 년간 뭐 좋은데 취업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법률에 근거 없기 때문에 역시 법률위반 원칙 위반. 자, 7번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한 얘기죠. 법률 우위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해야 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문화시켜놨다. 뭐 그걸 이제 7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해서 학설이 막 나뉘고 있었지만은 행정기본법은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에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래서 뭐 중요성설, 뭐 본질성설 뭐 그걸 뭐 택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원을 볼게요. 자, 1번. 자,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자, 뭐 좋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겠다. 좋은 조례긴 한데 자, 문제는 가트에 위반됩니다. 가트는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트가 법률인데 이걸 위반했네. 결국 이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됐던 사안입니다. 결국 뭐 행정법의 법원 중에 하나 국제법도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1-2입니다. 자,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다. 자, 이런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 취소를 가는 소를 제기한다? 안 됩니다. WTO는 국가가 제소하는 거고 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대법원의 판례 변경입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을 합의체해서 자,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 수액사건 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액사건 심판법은 판례 위반 아니면 뭐 거의 뭐 받아주질 대법원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죠. 사건을 제한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뭐 판례 변경 같은 경우도 뭐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죠.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법원적 규범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자, 어떤 명령이나 규칙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 규칙 심사를 했을 때 유헌 유법을 결정할 때 명령 규칙 심사를 해서 시행령 등이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전원합의체로 가야 됩니다. 또 여기처럼 판례 변경할 때도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 거죠. 즉 부에서 심판에서 부에서 의견이 일치됐어도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전원합의체로 보내야 돼요. 그 밖에도 부에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단할 때도 보낼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비과세후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에 묵시적인 의향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해주지만 만약에 그걸 묵시적인 의향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도 이게 하나의 이제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행이 있었으면은 그에 반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동안 세금 내라고 안 하던데요. 앞으로도 안 내도 되죠? 거의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5번입니다. 자, 행정기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네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다만 그 한계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은 신뢰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실권의 법리도 명문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실권의 법리까지 명문화 시켜놨고 이것도 역시 한계를 언급하고 있죠. 다만 공익,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취소 안 하다가 뒤늦게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자, 개인 택시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계를 좌우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 이렇게 갑자기 3년 지나서 했다. 그때 우리 대법원에서 실권의 법리를 적용해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역시 자 민법에 나와 있는 친의 성실의 원칙, 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자 그걸 그대로 행정기본법에서도 받아서 만들어 놓게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변리사 1차 시험을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령 변경하는 시행령을 즉시 시행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 제도를 바꾸는 거는 뭐 대부분 가능하죠. 대부분 시험 제도 바꿔서 뭐 유연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때 바꾸더라도 유예 기간을 2년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런데 2달 후에 보는 시험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린다?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60점이 넘었는데도 상대평가로 바뀐 것 때문에 뭐 500등 안에 못 들었다고 해서 불합격된 사람들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 시행령 조항이 무효니까 무효에 근거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 자, 8-2입니다. 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 하지만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만약 갖추면 그 시행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뭐 소급법에 의한 재산권 지배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법에 따라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고 그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너 예전에도 여기 10번 통행했다더라. 10번 돈 내나? 그건 아니에요. 자, 9번입니다. 자,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로 다빈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방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여 뭐 환경보전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자, 결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예요. 반한다. 자, 처음에 이 종교법인이 대답을 받았죠. 담당 공무원에게 법규상 허용된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불허하고 있네요.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니까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뭐 그렇지 않죠. 자, 상대방 입장에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는 곧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준 걸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의 하나인 행정층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답해줬다. 그것만 가지고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 표명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등등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이 있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자,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여부는 한 번에 허가가 나가지 않고 먼저 중간에 적정 통보가 나가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본 허가가 나가는데 자, 적정 통보를 했다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요건 갖추면은 웬만하면은 본 허가를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수 청수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다, 불허가를 했다.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이미 적정 통보를 해줬다는 것은 나머지 추가 요건만 갖추면은 허가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비례의 원칙이 나오는데 우리 뭐 사례 문제 풀 때는 비례 원칙 쓰지 말란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비례 원칙도 같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은 건 해도 지나친 거 아니냐. 비례 원칙도 이제 항상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비교 판례 볼게요.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주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요. 없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한 건 추가 요건을 더 갖춰서 찾아오면은 이때 본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지.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거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은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가 나갔고 그래서 더 준비를 해서 돈을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해서 추가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본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곳이 농림지역이네. 아니 농림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뭐야 이거 도시계획을 바꿔달라. 그래서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이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에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래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바꿔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이제 거부했습니다. 거부.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 통보는 어디까지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에 불과했고 다른 뭐 도시적으로 바꿔준다, 농림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꿔준다, 즉 행정계획 변경을 해주겠다 그런 거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밑에 비교 판례 또 볼게요. 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 또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비교 판례 두 개가 똑같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해준다라고 내가 어느 정도는 공적 표명을 한 건 맞지만 다른 것까지 해준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준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판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자, 11-2입니다. 자,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됐네요. 자, 당초의 도시계획 결정, 즉 정구장 시설을 짓겠다는 그것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을 지출한 자의 신뢰익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고만 얘기했지. 그거 언제 너한테 그 시행자로 지정해 준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인터넷 센터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 신고 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이만큼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이만큼만 내도 되나요? 네, 그거면 됩니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면세, 당신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부가가치세는 면세구나, 안 내도 되는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도 여기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인데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그렇게 믿지 마세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고 써 있다고요? 믿지 마세요. 그 공적인 견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그 줄의 끝부분 민원봉사 차원에서 보충력 편입이 가능합니다. 현역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충력입니다. 라고 안내했다고 하여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기 또 어렵답니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민원팀장이 대답해 주는 것도 믿지 말아라. 뭐 상담 직원이 얘기하는 거, 사업자 등록증 믿지 마라, 상담 직원 믿지 마라, 민원팀장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겁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사정인데 지금 들어오면은 뭐 현역으로 가는 겁니까? 뭐 했더니 아이고 걱정 마세요. 뭐 보충력입니다. 보충력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들아 귀국해라. 했는데 아들이 귀국하고 나니까 바로 현역으로 끌려갔어요. 나는 이걸 믿었는데 뭐냐? 근데 대법원은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니었습니다. 신뢰보 원칙 위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15번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유형 결정. 자,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었다. 뭐 됐습니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16번입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즉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건 규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규책 사유로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의 부정 행위에 기인한 것, 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또 규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대방에게는 뭔가 규책 사유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위임을 받은 건축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상대방이 규책 사유로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16-2 볼게요. 자,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 당사자는 그거 걸리면은 취소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추정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의 처분에 관한 신뢰익을 원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속여서 허가받고 나서 나중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되니까 허가해줬다가 이제 와서 허가 취소하는 거는 내 신뢰 이익침해 아니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아니냐? 어차피 당신이 사기쳐서 허가받은 거기 때문에 걸리면은 취소된다는 거 뻔히 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17번입니다. 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자, 이게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그 요건 충족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즉 행정규칙 공표, 행정규칙이 공표되면 그게 곧 공적인 견해 표명입니까? 우리 판례는 아닙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정규칙이 공표된 것만으로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믿었어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공적인 견해 표명을 확실히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3개월 후까지 신청하세요. 3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내가 꼭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3개월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그 약속한 거 공적 견해 표명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는 그 네 번째 줄 공적인 의사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 짧게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되었다면 자, 이 경우에도 확약 공적인 의사 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 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그때 했던 약속 이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사정 변경이라든지 그 3개월 기간이 지나는 순간 약속했던 건 실효 사라집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자, 사무차고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자,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했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착오로 면허를 정지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걸 바로잡네요.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지금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바로잡아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경찰서장이 실수로 정지 처분한 거니까 그걸 시도경찰청장이 바로잡아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바꾼 거는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싶은데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이거는 선행처분, 즉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취소 안 해줘서 다행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 그 신뢰익 침해로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라고 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19-2입니다. 이게 이제 실외의 법리, 실권의 법리죠.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청으로부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뒤늦게서야 다음 3년여가 지나서 이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3년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잖아. 그 권한 사라지는 거야. 지금 이제 행정부에 명문화되어 있죠. 따라서 그 권한을 뒤늦게 행사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 시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명백한 하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 이 징계처분은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입니다. 징계처분 당연무효입니다. 자,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복을 하지 않고 그냥 징계받고 그리고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징계가 무효인데도 당연 무효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이게 징계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따로 고발돼서 형사처벌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너 인마 그냥 징계받고 조용히 있어 넘어가 줄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징계가 무효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줄, 위 비위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이제 와서 저기요, 제가 예전에 받은 징계 그 당연 무효였는데요.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맞는 말이긴 해. 그 징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으니까 무효라는 말이 맞긴 한데 또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 한참 지나서 제기한 것도 뭐 괜찮긴 한데 얄밉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신의 측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지방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되는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화지에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걸로 처음에 기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36년 동안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친구 먹고 자기랑 동갑인 애들한테 형님 소리 들으면서 36년 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저기요, 저 사실 실제 여기 호적보다 더 나이 어리거든요. 뭐 그러면서 저 앞으로 1년 3개월 더 다닐 수 있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얄밉죠. 그래서 자, 이렇게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새로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거는 그동안 형님 소리 들어놓고 이 새끼가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 이 정도는 그냥 해결하고 봤어요. 그래서 얄밉긴 되게 얄밉긴 한데 되게 얄밉긴 해요. 되게 얄밉긴 한데 이 경우 정년 1년 3개월 정도 더 다니게 해주는 거는 이 정도는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봤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 호적 정년에서 좀 더 이게 길다면은 또 뭐 5년 10년이면 그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딱 1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형식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봤어요. 어쨌든 20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둘 다 좀 얄미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행정법 관계도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경우인데 위에는 반한다, 밑에는 반하지 않는다. 자, 22번 볼게요. 자, 운전면허 첫째 주 끝부분. 자,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자, 개인택시 면허 제도의 성격상 자격요건 우선순위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요건 변경하는 거.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어. 2년 후부터 적용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입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 따르면은 뭐 무사고 운전 경력 뭐 3년이면 됩니다. 했다가 갑자기 3년이 아니라 5년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요건을 변경합니다. 근데 이 규정은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규정은 뭐 내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당장부터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3년만 무사고면은 나도 개인택시
몰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딱 3년 채우고 나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예전 3년 거 믿었는데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예기간도 안 주고 5년을 바로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개인택시가 많아지면은 개인택시 다 굶어 죽죠? 망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너무 많으면 그걸 빨리 줄여야, 숫자를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같은 정도의 비율을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징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마지막 절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죠.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내란을 저질렀더라도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간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내란을 저지르고 나서도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한 번 더 할 건데 뭐 이러면 이제 짤 없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형량도 세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자, 24번 볼게요. 자, 재량권 행사 후 준칙인 행정규칙, 재량준칙입니다. 이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구속을 받게 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쪽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자기구속의 원칙, 모든 교과서에 다 자기구속의 원칙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우리 대법원은 딱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딱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자기구속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행정기본법에서도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명문화 시켜놨으면서 막상 또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근거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니까 따로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자기구속의 원칙의 한계죠. 한계. 자, 관행이 있었는데 요 관행 위법하다. 그러면은 그 위법한 선례는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의 한계로 우리가 이제 사정 변경이라든지 또는 위법한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자,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는 거.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면허를 다 취소해버린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자, 하지만 그 취소 사유가 특정한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너 술 먹고 차를 몰았네. 어떤 면허 가지고 한 거야? 보통 면허, 대형 면허 두 가지 가지고 다 동시에 본 걸로 볼 수 있네. 그럼 둘 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역시 그가 가진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취소하게 되면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위반 또는 지나치다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